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4년 행정사 제2회 시험이죠. 2회 시험 대비 행정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남정집입니다. 그렇죠? 남자, 정자, 집자. 자, 여러분 반갑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는 뭐냐? 2014년 2회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거죠. 제가 합격 도우미로서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겁니다.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따르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사회에서 행정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학습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또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개론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 이 교재를 보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민법 총칙,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개론, 이 세 과목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입문서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는 거의 근사지로 접근할 겁니다. 또 행정학개론은 이 제가 그림 딱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림 세 가지만 이해하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해. 거짓말 안 하고 5분 능선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특별히 고안해낸 비법이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좀 기대해도 괜찮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2013년 6월 29일 제1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그걸 분석을 해서 2014년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이 그래. 1회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2회, 3회 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는가?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참고로 행정학개론은 뭐 공무원 시험, 뭐 승진 시험, 그렇죠? 공무원 시험, 뭐 승진 시험,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 행정사 시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특성이 있다는 거야. 특성이 있다. 공무원 시험은 또 공무원 시험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행정사는 또 행정사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우리 행정사는 자격시험이잖아요. 그래서 60점, 그렇죠. 40점 이상, 평균 6점이 전부 다 합격한다. 그런데 세 과목을 보기 때문에 이 행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도 전혀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회 시험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 강의 들었던 수험생들 합격 후기 보면 알겠지. 1차 합격이 보면 알겠지만 다 고득점을 했더라고. 행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봐봐. 146페이지를 보니까 강평, 개요, 제1회 시험답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강의 때 강조했던 분야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거죠.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첫째, 기본서에 있는 기본 이론을 통한, 그렇죠, 추론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학은 암기가 아니야. 암기에서는 절대로 고득점 할 수가 없다.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럼 뭐냐? 요거야. 인퍼런스.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추론 능력이 뭐냐? 이 추론 능력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를 알게 되면 10가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다? 추론, 그럽니다. 추론.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암기 필요 없어. 우리 생각해보자, 여러분. 구구단 알지? 구구단 한 번에 암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된 거야. 아셨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게 무슨 능력이다?
추론 능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 추론 능력을 제가 알려드릴 거야. 아셨죠? 두 번째는 또 단순 암기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그럼 결론 내립니다. 행정학개론 출제 유형은 20대 80 법칙이다. 20대 80 법칙이 적용합니다. 뭐 아까는 막 20대 80이 아니야. 20이 그렇지. 단순 암기보다 암기 문제야, 암기. 그 다음에 이 80이 바로 뭐지? 추론, 득, 이해 능력이다 이거야. 아셨죠? 20대 80 법칙. 20 암기는 우리가 20문제를 보는데 학자 있잖아, 학자. 학자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행정학에서 나온 학자 이름이 한 100명 돼. 외울 필요 없어. 암기할 필요 없다 이거야. 학자가 한 문제 나오더라도 제가 찍어주는 학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학자는 제 입에서 최소한 30번 이상 하게 돼 있어. 아셨지? 그래서 절대 암기만 굳이 고집하지만 암기를 고집하는 수험생은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암기 20, 추론 80% 이렇게 시험이 출제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기본서에 언급된 보편적인 학자의 문제가 출제됐죠. 학자들. 넷째, 출제위원들이 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직법이 출제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서서 이제 가닥이 잡힌다. 암기,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법률. 이 법률이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정책. 법률. 법률은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은 너무 쉬워. 뭐 우리 그냥 행정법 같은 판례 나오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 즉 정책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정학 개론은 가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출제에서 오류가 많이 나와. 공무원 시험에서도 오류가 많이 나온다.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문제를 잘못 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당했다고. 왜 그 시험을 그렇게 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학회에서 우리 행정학과 교수들이 모임이 바로 한국행정학회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쉽게 내자라고 의견을 받다 이거야. 그래서 2013년 시험부터는 아주 굉장히 쉽게 나왔다 이거지.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형인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죠?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중에서는 이 법률을 많이 출제한다. 왜? 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을 내는 거야. 법률을 그대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된 법률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법률. 그건 전부 다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어. 나올 만한 법률이 무엇인가 다 돼 있다. 다섯 번째, 그간 예측 가능한 문제들, 즉, 그렇죠.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다소 출제된다. 결론. 요거야. 기출 문제. 행정학 개론은 기출 문제에서 90%가 출제돼. 90%.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 문제에서 90%가 출제되는 거야. 한 10% 정도는 새로운 개정 법률, 새로운 법률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러면 교수님,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네. 기출 문제만 사도 다 풀어보면 되겠네. 근데 기출 문제라는 게 몇만 문제야. 쉽게 말하면 기출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출 문제라는 게 정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제가 봤을 때 5천 문제도 넘어. 여러분 5천 문제 정도 되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알아요, 분량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90%가 출제되더라. 아셨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6번째, 그렇죠. 보너스형 문제도 다소 출제되었으며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됐다. 그러면 두 번째, 출제 경향 및 단원별 분포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행정사, 행정학개론 기본서, 그렇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으로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를 본다. 루틴화된, 정형화된 룰에 의하여 출제됐다. 이번 시험은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지문과 법률과 연계된 이론에서 출제 비중이 높았죠.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 박근혜 정부 조직도 교육인적자부를 교육부로 바뀌었죠. 그게 나온 거야. 시사적인 분야 또는 한 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학회 세미나 합니다.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거기서 이슈됐던 문제는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더라. 또 저는 지금 현재 행정대학원 제가 강의를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학개론이 크게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도표 좀 볼까요?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론이라고 말하는데 강론 수준으로 출제되지는 않고요. 7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은 계속 연계성이 있어. 상관성이 있다는 거야. 자, 잘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행정학이잖아요. 행정학.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혼돈이 오는 수험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행정학하고 행정학개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한 것부터. 자, Q&A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게 행정학, 그래. 행정학. 그 다음에 행정학 개론. 그렇죠? 개론. 쉽게 말하면 행정학이 난이도가 상이라면 행정학 개론은 같은 거지만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학 개론은 똑같은 학문인데 난이도에서 봤을 때 행정학 하면 한 난이도가 상 정도 됩니다. 근데 개론이 붙게 되면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난이도가 중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행정학은 7급 그래. 7급 시험이 공무원 7급 시험. 그다음에 경찰 간부직. 그다음에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는 행정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9급 그러지 9급 시험하고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행정학 개론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 행정학과 행정학 개론은 똑같은 거야. 단 난이도에 따라서 행정학 하면 난이도가 상 정도 되겠다. 개론하면 중 정도 된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론자를 뺄 겁니다. 그냥 빼고 행정학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행정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첫째, 1편이 행정학 총설 그래. 총론 그러죠. 총론이다 이 말씀이야. 총설도 좋고 총론도 좋고 행정학 총설. 수학으로 말하면 9구단쯤 되는 거야. 9구단. 그게 1편 행정학 총설이다.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정도 지식을 요구하는 게 바로 행정학 총설거든요. 이 행정학 총설은 쉽지만 또 까칠해.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아니라 가치 문제가 개입된다. 가치 문제가 개입되더라. 그래서 행정학 총설에서는 잘 보자 우리 철학적인 기법을 이 행정에 도입을 한다는 거래요. 여러분 철학하면 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이건 뭐야? 이해가 안 되지. 이런 거야. 그래서 1편은 팩트, 사실보다는 밸류, 가치 문제가 개입됐다. 그리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분야다. 그래서 1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철학적인 이론을 행정학에 접목시켰다.
그럼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정해져 있어, 이미. 딱 하나, 현상학.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나는 게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이 시험에 나와. 제가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상학. 그 현상학을 정리하면 되겠죠. 현상학. 철학적인 접근이다, 이거야. 1편은 출제 비중은 높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1편이 되는 거야. 그럼 1회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봅시다. 출제 비중을 봤더니 몇 프로다? 20%가 나왔지. 20%. 1편에서 20%. 이게 4문제가 출제됐다. 4문제. 법령이라 이론에서 몇 문제? 20%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2편. 2편이 이제 정책학이야. 정책. 그렇죠? 뭐 외교정책, 국방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정책학. 정책을 다루는 분야를 정책학 그럽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 국회잖아, 국회. 국회. 그래서 2편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학. 그렇죠? 정치학을 행정에 접목했다. 그게 2편 뭐지? 정책학이 되는 거야, 정책학. 뭐 분배정책, 뭐 재분배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합리무형, 점중무형. 단순하다 이거야. 다시 한번. 정치학을 행정학에 접목했다. 2편 정책학. 그러면 철학을 행정학에 접목했다. 1편 행정학보다 총설. 그렇지. 출제 비중이 몇 프로 나왔죠? 15%. 15%가 출제됐다. 법령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편. 1편이고 3편이죠. 3편이 행정조직론이야. 행정조직. 조직론. 그렇죠. 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 그러면 이 행정조직론은 뭐냐? 이거야. 경영학. 경영학을 행정학에 접목했다. 예. 경영학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했다. 3편 행정조직론 그러니까 조직관리. 이게 경영학하고 유사겠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학은 좀 어려워. 경제학은 수학 용어, 미분적분 알아야 돼. 근데 경영학은 그야말로 말장난 아니야. 응? 말장난. 아주 쉬운 분야다 이거야. 행정조직론. 그래서 3편에서 15%가 출제됐다. 15%. 15%가 출제됐다. 그 다음에 4편 보자. 4편이 바로 인사행정그럽니다. 인사행정론. 공무원을 관리한다. 공무원을 관리한다 뭐지? 인사행정 그런 거야. 공무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를 뭐라고? 인사행정 그래. 인사행정 이렇게 말하죠. 그럼 잘 보자. 공무원을 관리한다. 그걸 행정에 도입했다. 4편 뭐지? 인사행정. 그 다음에 5편 해보자. 5편. 5편은 여러분 생각해봐. 조직도 관리를 해야 돼. 사람도 관리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관리하는 분야를. 그렇지. 5편 재무행정 그런 거야. 한번 읽어보자. 무슨 행정? 재무행정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를 행정학에 도입했다. 5편 뭐지? 재무행정. 행정학은 조직도 관리하고 공무원도 관리하고 예산도 관리하는 분야다. 이 말이지. 그래서 5편 재무행정 예산을 관리한다. 그래서 재무행정에서 10%가 출제돼요. 10%. 인상계에서 15%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6편은 행정환류론. 환류가 이제 우리 피드백 그래 영어 출제되지 않습니다. 돌아올 환. 피드백. 행정환류론. 영어로 말하면 소가 되새김질한다. 피드백 그러겠지. 피드백. 되돌아온다. 피드백. 그럼 뭐가 되돌아오냐? 이 6편 행정환류론은 1편하고 3편이 다시 온 거야. 1편하고 3편이 다시 되돌아왔다. 행정환류론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 1편, 3편, 6편은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환류론에서 10%가 출제돼요. 두 문제 10%가 출제돼요. 그래서 우리는 1편, 3편, 6편 같은 거구나. 그 다음 마지막 7편. 야, 7편이 바로
중앙정부 반대가 뭐겠어? 중앙정부 상대가 지방정부 그러잖아. 서울특별시 행정을 연구한다. 지방행정. 그래 뭐라고? 지방행정.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도 두 가지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중앙정부. 그래. 지방직 공무원을 뭐라고? 지방정부 이렇게 말하겠지.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7편이 바로 지방행정 그런 거야. 지방행정론. 지방의 행정을 행정에 도입했다. 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에서 15%가 주제됐죠. 그럼 이제 결론되면 1편, 3편, 6편, 7편은 유사해. 거의 비슷해.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쭉 연결돼 있어. 비슷한 이론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정체각, 인사행정, 재무행정만 좀 별도로 이게 나눠져 있다 이거야. 크게 나눠보면, 제가 볼 때 크게 나누면 세분화시키면 7편이지만 크게 대별하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파트. 그래서 각 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구나. 각 편에서 골고루 출제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7편 지방자치, 지방자치론, 뭐 지방행정론 이렇게 말해. 똑같은 거야. 지방자치 행정 같은 말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2년까지는 출제해도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 그게 바로 지방행정 분야였다 이거야. 지방자치행정 분야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안전행정부에 권고사항이 있었어. 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왔냐. 출제위원님들 행정학 개론 20문제 출제할 때 지방행정도 출제 좀 해주세요 라고 출제위원들한테 권고를 한 거야.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출제를 하겠다 해서 특이한 변화입니다. 2013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서도 15%가 출제됐어. 우리 행정사도 몇 프로? 15%가 출제됐다 이거야. 좀 특이한 사항이 이겁니다. 아시죠? 특이한 사항. 근데 이 지방자치 행정은 굉장히 쉬워. 지방자치법만 어느 정도 정리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다.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됐다. 20문항. 전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보자. 법령 보자. 법령에서 인사행정에서 5%가 나왔단 말이야. 인사행정 5%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이야. 국가공무원법이 나오겠지 당연히. 징계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재무행정 뭐야? 재무행정 5%죠. 이건 재무행정 하면 국가재정법 있어. 무슨 법? 국가재정법.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행정환류론에서 5% 나왔죠. 뭐 각국의 행정기획, 뭐 책임운영기관 이런 것들.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5%.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서 나오겠지. 그 다음에 1편에서는 법령이 시험에 나올 게 없어. 법령이 나올 게 없고 2편에서는 법령이 나온다면 딱 한 문제 있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것만 나올 거야. 2편에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법령 같은 것은 어느 분야에서 나올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3번자. 수험대책. 2014년 수험대책 어떻게 되느냐? 이해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차 강조하듯 행정학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학문이다. 역동적이다 말이죠. 고로 정보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본 교과 내용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틈틈이 신문을 구독하면 자연스레 감각이 생길 거라 사료된다.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TV를 좀 봐주는 게 행정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TV를 보라니까 어떤 수험생 그럽니다. 저는 매일 TV만 보랍니다 하면서 사랑과 전쟁 이런 거나 보고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나와. 시험장 가봤자. 안 나옵니다. 사랑과 전쟁 2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제가 특정 방송을 지칭해서는 안 됐지만 KBS 뭐 심야토론 그러죠? KBS 심야토론 뭐 MBC 100분 토론 이런 것 좀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행정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실제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것도 신문이 여러분 뭐 일부러 구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학원 같은 데 보면 신문 있잖아. 그것도 한번 펼쳐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신문 또는 TV를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 한국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 한국사가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의 공통점은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험생들한테 야 한국사 잘하고 싶으면 TV에서 사극을 봐라. 사극을 보라 이 말이야. 용의 눈물 있잖아. 뭐 장희빈 사극을 봐. 그럼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이야. 역설적으로 행정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라 이 말이야. 그럼 쉽게 이해가 된다. 사회과학의 시작은 명확한 용어부터라는 말이 진리다. 그래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법학 같은 것은 독학이 가능하지만 행정학은 독학으로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한가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행정학의 기본은 용어 정리란 말이야.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다. 참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국어가 쉬워 어려워. 우리 국어 말은 잘하지만 국어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영어보다 더 점수 안 나오는 게 국어라 이 말이야. 한글 어려워 여러분. 한글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분 받아쓰기, 띄어쓰기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제대로 되죠. 저는 된다 이거야. 어려워. 한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찌와찌아족 있잖아. 한글 처음에 쉬운 줄 알고 했어.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포기 상태 있잖아 지금. 결론. 행정을 잘하려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 용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법학도 마찬가지. 용어만 하면 정확하잖아.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행정학의 기원이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을 주도한 우드로 윌슨이야. 행정학의 아버지가 우드로 윌슨이다 이 말이야. 윌슨 대통령.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국사 시간에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을 주도한 미국 28대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다 이거야. 스탠퍼드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하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우드 윌슨이다 이거야.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쓴 행정학의 아버지가 우드 윌슨이다. A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게 1887년, 19세기 말이 되겠지. 19세기 말. 근데 여러분 연도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아셨지? 연도 안 나와. 이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19세기 말이 행정학의 기원이구나. 현대행정의 기원이구나. 누구라고? 우드 윌슨이다 이거지. 윌슨. 그럼 여러분 우리 저 하나 공식 알려줄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와 1887년은 몇 세기지? 19세기다 말이야. 19세기 중에서 87년이니까 말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세기를 구분한 것은 이 뒤에다가 18이잖아. 그럼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몇 세기다? 19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1231년. 이건 몇 세기야? 1231년이면 플러스 1 해봐. 몇 세기다? 13세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했다. 1392년. 1392년 몇 세기야? 플러스 1 해봐. 몇 세기다? 14세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공식이 딱 나오잖아. 아, 옳지. 시대 구분은 뒤에다 플러스 1만 더하면 되는구나. 옳지. 1880년 몇 세기다? 19세기구나. 1392년 플러스 1이니까 몇 세기다? 14세기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고기를 잡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아셨어요?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그러면 용어 정리할 텐데 용어 정리에서 중요한 게 동의어. 동의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동의어. 그 다음에 상대어. 요걸 모르면 다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암기를. 동의어하고 상대어라는 용어를 모르면 모든 이론을 암기해야 돼. 여러분 머리가 천재야? IQ 200이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암기는 안 된다 이거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그럼 무조건 이해가 되냐? 그것도 안 되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자, 잘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1년에 공무원 교재를 비롯하여 행정사 교재까지 하면 10종 정도를 제가 출판합니다.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 행정학 이론이 제가 만든 게 아니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미국 누가 만들었다? 우드르 윌슨이.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로 돼 있겠지. 원서로 돼 있다 이거야. 이 원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해도 말을 달리 하겠지. 왜? 저작권 침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보죠. 영어를 원서로 돼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번역하더라. 그로 동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첫째 보자 우리. father 보자. father. 상대는 뭐야? 상대는 뭐도 그러겠지. 뭐도. 좋아. father와 mother. 이 관계는 동의하다 상대하다? 상대됐지. 상대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두 문제 낼 수 있겠지. father 아니면 mother. 둘 중에 하나 내겠지. 문 3. 다음 중 father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문 3. mother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하면 반드시 그 상대되는 용어가 들었겠죠. 자, 지금부터 동의를 잡습니다. father를 번역해 보자. 어린이들한테 father가 뭐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파 그러겠지. 파파. 파파라고 하면 번역할 거야. 파파. 그럼 mother는 뭐냐? mother는 글쎄 mother는 뭐라 말할까? 아빠보다 파파 그랬잖냐? 파파. mother는 뭐라고 말까? mother는 맘마? 뭐 맘마 이렇게도 변하겠지. 맘마.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또 보자. 이제 좀 청소년들한테 father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까? 아빠 그러겠지. 아빠. 오케이. 아빠. 그럼 이제 엄마라고 말했지. 상대는 뭐지? 엄마. 엄마. 그 다음에 좀 30대 좀 된 친구들한테 번역이라면 아버지라고 번역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하겠지. 상대는 뭡니까? 어머니. 뭐다? 어머니 그러겠지. 잘 봐야 돼. 네 번째. 한 70 이상 된 노인네들한테 질문하면 그러겠지. 아범 그러겠지. 뭐라고? 아범이라고 말합니다. 아범. 이건 뭐겠어? 그러면 어멈 그랬지. 뭐다? 어멈. 오케이, 어멈. 그러면 이 father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요렇게 용어가 달라지더라. 달라지더라. mother를 갖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여러분 봐. 여러분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아빠를 갖다 이렇게 다 말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제 친구 중에 뉴욕 할렘가에 사는 제 친구들 한 4명 있습니다. 톰, 마이클, 존, 스티븐 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톰한테 강의합니다. 야 톰아, father는 한글로 말하면 아버지다라고 내가 강의를 했어. 그러면 탐 머릿속에는 father 이꼴 아버지만 입력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갔더니 아버지란 말이 없이 아범이다 본 거야. 그럼 톰은 father가 아범하고 동일하는 사실을 안다 본다 모른다 이거야. 모르게 돼 있어 여러분.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행정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동요를 잡고요. 그 다음에 뭐다? 상대를 잡아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하나만 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다. 우리 그러지 가다. 고 그러지 가다. 잘 봐야 돼. 우리 이런 말 하지. 을순아 너 갈래. 가다 아니야. 여러분 갈래 반대말이 뭐야? 한국에서 뭐 안 갈래? 너 갈래 안 갈래 그러잖아. 그런 말은 없어. 반대말이 뭐냐면 갈래 반대는 안 갈래가 아니라 읽어봐. 뭐다? 올래 그래야지. 갈래 아니면 올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갈래 안 갈래 이런 말은 없다 이거야. 자기가 용어를 만들면 안 되겠다. 아셨지? 정확히 해줘야 돼.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건 100% 시험에 나온다. 이거 할 때가 좀 잘 봐봐. 100%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짠, 보자. 항상 우리 행정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A 아니면 G가 B야. A 반대가 뭐다? B야. A 아니면 B란 말이야, 항상. A 아니면 B. 또 갑 아니면 뭐야? 을이야. 갑 아니면 뭐다? 을. 이렇게 말해. A 아니면 B. 갑 아니면 을. 그럼 갑이 개인이야. 개인 반대는 을. 읽어보자. 뭐가 되지? 사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흑 아니면 배. 오케이? 흑 아니면 배. 딱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러면 100% 시험 문제를 내가 알려드릴게. 봐봐. 우리 용 한번 잡아보자. 반대말 잡기. 피라밋. 이 피라밋을 띄는 조직이 있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쫙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피라밋. 피라밋 반대가 뭐냐면 계란이야. 계란.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웠다 해서 계란. 아셨지? 빗줄이 선명하지? 쫙. 요건 빗줄 친 부분. 그래서 피라밋 반대가 뭐다? 계란. 요노가 이제 동의를 잡아보자. 피라밋 동의를 잡고 그 다음에 상대의 계란을 한번 잡읍시다. 자, 피라밋을 뜨는 데 이렇게 말해. 최고 높은 사람, 최고 관리자, 미들맨, 중간 관리자, 슈퍼바이저, 하위 관리자,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계층이 있다 해서 이런 조직을 계층제 그래. 100% 시험에 나와. 계층제. 그럼 이거 상대적으로 계층 구분이 미약하다 해서 계층이 아니다 해서 한자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자로 아니다. 탈 계층제라고 말하는 거야. 탈 계층제. 또 아니다. 다른 말로 아닐비에서 아닐비. 그래. 비계층제. 똑같은 말이야. 탈하고 비하고. 하나 더 동의가 불. 아니 불. 이게 반대말. 영어로 anti. 반대말을 표시하는 거야. 반대 anti.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탈하고 아닐비하고 아니불은 같은 말이야. 동의야. 계층제 반대가 뭐지? 탈계층제. 다른 말로 비계층제. 근데 불계층제란 말은 잘 안 써. 이건 안 쓰는 거야. 같은 의미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런 거죠. 이건 딱 보니까 계층으로 되어 있지. 수직적이다 말이야. 수직적 구조. 그래. 수직적이다. 수직적 구조. 피라미드가 수직적이잖아. 수직적 구조. 그럼 반대로 수직적 반대가 뭐지? 수평적 그런 거야. 수평적 구조. 옳지. 수평적 구조. 수직적 반대 뭐다? 수평적 구조 그런 거야. 또 이 그림을 생각하면 이건 상관이 부하를 명령 내려.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명령. 그래서 하향식이라고 해. 하향식 관리. 아래로 내려간다. 하향식. 들어봤죠? 하향식. 하향식 반대는 뭐겠어? 밑에서 위로. 상향식. 그렇죠? 옳지 잘한다. 상향식. 근데 이 하향식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 한자로 말하면 상이 하달 그런 거예요. 하달. 상관의 뜻을 밑으로 내려버려준다. 상이 하달을 다른 말로 하향식 그럽니다. 또 봐. 다른 말로 또 뭐라 말하냐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명하복. 그렇지? 상명하고. 상관의 명령에 부하가 복종한다. 동료죠. 하향식을 상이하달, 상명하복. 그럼 반대로 상향식은 뭐겠어? 상향식은 하이, 상달. 하이, 상달이 되겠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조직은 상관이 옆에 명령한다 해서 권위적이다 해서 이렇게 말해. 권위형. 오슬 때보다 권위형. 권위형 반대는 그래. 민주형 그래. 뭐라고? 민주형. 권위형 반대보다 민주형. 이 권위형 조직을 영어로 그냥 이렇게 말해. 맥그리거 X이론 그래. 보다 X이론. 피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을 뭐라 말하지? Y론. 뭐라고? Y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띄는 조직이 옛날에 나타났다 해서 옛날 고전적 조직이론. 옛날이니까 뭐지? 고전적 조직이론. 반대는 뭐겠어? 고전 반대. 현대 조직이론. 고전적 조직이론 반대 뭐지? 현대 조직이론. 그 다음 이 피라미드를 띄는 대표적인 조직을 막스 베버란 학자는 뷰로크러시에서 뭐라고? 관료제. 뭐라 말한다? 관료제 그런 거야. 관료제. 이게 100% 시험이야. 뭐다? 관료제. 지금 관료제가 아니야. 관료제. 영어로 말하면 에도크라시 그래. 영어 필요 없어. 에도크라시. 관료제 뷰로크러시.
꼭지점이 있다. 이런 조직을 집권 그래. 집권. 집권 반대는 뭐겠어? 분권이 돼. 뭐다? 분권이 된다. 영어로 말하면 옛날 조직, 모더니즘, 근대 조직, 근대 사회, 모더니즘, 근대가 지났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피라미드 반대가 계란이야. 피라미드 가지고 제가 지금 뭐야 한 10가지를 해보잖아. 10가지를. 이거 10가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문제 한번 내보겠다. 관료대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계층제. 계층제. 2. 상위하달. 3. 집권. 4. 권위형. 4. 수평적 구조. 전화해보니까 수평적 구조가 되겠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듯 물이 흐르듯 솔솔 제가 해결해 주겠다. 행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용어 정리야. 용어에서 동의하고 뭐 잡는다? 상대어만 잡으면 끝난다는 거야. 끝난다. 고로 동의어와 상대를 구분하는 제가 요구된다. 기본서에 충실하며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분야는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하는 제가 요구된다. 보편적인 학자는 단순 암기하고 이론은 이해를 통한 추론 능력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렇죠. 첫째, 행정의 기본은 동의어와 상대를 구분하는 안목이 요구되죠. 둘째,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피라미드 하나를 알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10가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셋째,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넷째, 오답 노트로 활용하는 제가 요구된 오답 노트. 여러분들 서브 노트하고 오답 노트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여러분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서브 노트 만들면 합격 못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 왜냐?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서브 노트 만들려면 제 교재보다 더 두꺼운 책을 만들어 와. 그거 어떻게 서브 노트냐? 서브 노트 만들지 마.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리는 분야는 반드시 틀리지. 그럴 때는 OX, 오답 노트를 만들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서브노트 만들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의 실력이 100% 중에서 70% 됐을 때 그때 만드는 게 서브노트예요. 10% 상태도 만들면 아는 게 없잖아. 이게 모르는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오다 보면 제 교재보다 더 적고 이렇게 두꺼운 교재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떻게 서브노트는 아니지. 정리합니다. 서브노트 필요 없어. 오답 노트를 만들자. 틀리는 문제는 반드시 틀리는 거. 우리말로 불편한 진실이 있어. 꼭 거짓인데 참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오답 노트를 만들자 이거야. 다섯 번째, 최근 정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박근혜 정부 조직도를 정리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눈높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자. 눈높이 강의 중요합니다. 막말로 소 잡는 칼로 닭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야. 특수성이 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나는 특성이 있고 행정사는 행정사 나는 특성이 있다 이거야. 제가 간절히 바란 게 이거죠. 일곱 번째,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이해시험에서 합격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 쫙 넘겼습니다. 1장 행정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정학 기본이론 들어가기 전에 행정학 입문, 행정학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을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해서 정리할 겁니다. 첫째, 행정의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죠. 행정의 개념. 자, 행정.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행정학이잖아. 자, 보자. 행정학. 행정 또는 행정학 이렇게 말하죠. 행정학. 그냥 행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이 영어로 무언가 한번 해볼게. 영어로 administration 그럽니다. administration. 이게 행정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administrati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봉사하다, 서비스, 그 다음에 매니저, 관리, 봉사, 관리라는 의미를 포함한 게 바로 뭐다? 행정이다 이 말이야. 행정.
그러면 이 행정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 것보다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우리 잘 봅시다. 경제 주체에서 최소 단위가 뭐냐? 최소 단위가 뭐냐? 가계죠. 가계. 가계 활동. 가계. 그렇죠? 가계 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계 활동보다 잘 봐, 여기서. 그럼 아빠가 1년 동안 벌어온 수입이 얼마고 나간 지출이 얼마인가를 엄마가 기록으로 남겨. 그걸 뭐라고? 가계부 그래. 뭐라고? 가계부. 옳지, 좋아. 가계부다 이거야. 가계부.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러분 다 가계부 작성해 봤잖아. 수입하고 지출로 표시해. 한쪽 면에다. 한쪽 면에다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수입과 지출을 한쪽 면에다 표시한다. 한쪽에다만 적었다 해서 단식부기. 무슨 부기? 단식부기. 이런 회계 방식을 갖다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해. 그래서 현금이 들어올 때는 수입으로, 나갈 때는 지출로 기록한다. 현금주의. 그런 회계 방식을 뭐라고? 단식부기. 그래 결론 현금주의 걸 단식부기 이렇게 합니다. 도입이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 그게 바로 현금주의 단식부기 그래. 현금주의 이걸 단식부기. 부기. 그 다음에 가계보다 활동 범위가 좀 더 큰 게 있지. 큰 게 뭘까?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 있다는 거야. 기업. 또 보자. 기업보다 활동 범위가 더 큰 게 뭐냐? 뭐냐면 그렇지. 정부가 있어. 정부. 아주 좋아. 잘해주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활동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가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지워버리자. 가계 지워버리면 기업하고 정부만 남아.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냐? 오늘 보자. 우리나라 기업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야.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있어. 삼성일렉트릭, 삼성전자. 정부하면 뭐 대한민국이다. 읽어보자. 뭐라고? 대한민국. 삼성전자냐?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돈 벌면 끝나. 이윤 추구. 이윤을 추구한다를 한자로 이렇게 말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해서 옳지. 뭐라고? 사익 그래. 사익.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활동. 이래 시험에 나왔죠. 또 행정사. 또 보자. 그러면 정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지. 국민들의 이익, 국가 이익. 두 자로 말하면 공익 그래. 뭐라고? 공익. 좋아. 공익 반대가 뭐다? 사익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익.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러면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렇게 말해. 읽어보자. 뭐라고? 경영. 뭐라고? 경영활동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그래. 뭐라고 말한다? 행정 이렇게 말해. 뭐다? 행정.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잘 봐. 삼성이라는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읽어봐. 이거 갖다 사행정. 행정은 첫째 뭐가 있다? 사행정 이꼴. 우리말로 뭐다? 경영학을 말한 거야. 경영학 이꼴 뭐라고? 사행정 그래. 행정에서 뭐라고? 사행정. 이제 반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읽어봐. 이걸 뭐라고? 공행정. 공행정을 뭐라 그런다? 그냥 행정학. 사행정을 뭐라 그런다? 경영학 그래. 이래 시험에서 출제됐지? 그래서 행정은 두 가지다. 옳지. 공행정과 뭐가 있다? 사행정이 있다 이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겠다. 경영학을 이렇게 말해. 영어로 비즈니스 그러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뭐라고? 경영학. 다른 말로 사행정. 오케이? 사행정. 뭐 행정은 뭐야? 영어로 행정은 뭐냐면 그렇지? Public Administration. 뭐다? 공행정 그래. 결론을 내자. 공행정을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 사행정을 영어로 Business Administration. 그렇다면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이점도 있지만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점에서는 뭐다? 유사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하고 유사점을 정리하자. 그게 실제로 시험에 주제됐어. 제가 나온다니까 나와줬다 이거야. 여러분 며칠 좀 시켜봐. 행정은 두 가지다. 경영학을 보라고 사행정, 행정을 보라고 공행정.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으로 오른 것은 1. 공익 2. 사익 3. 독점성 4. 자율성 5. 관리. 정답 뭐지? 관리. administration 뭐가 있지? 관리. 이게 바로 유사점이 되겠지. 두 번째 출제형. 당연히 사행정은 안 돼. 공행정 되지. 우리 지금 배우는 행정학이니까. 공행정 즉 행정학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성 2. 독점성 3. 합법성 법대로죠. 합법성 4. 관리성 5. 이윤추구. 정답 뭐지? 이윤추구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자세히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 배운다 행정, 일명 행정학이야. 행정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 2가지. 공행정과 사행정. 이런 가지면 또 10가지를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 잘 봐봐. 그럼 잘 봅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읽어봐. 뭐라고? 사기업 그래. 사기업 반대는 뭐게? 사기업 반대는 뭐야? 응?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했지. 그걸 뭐라고? 공기업. 뭐라고? 공기업. 옳거니. 시험에 뭐가 나온다? 공기업이 나오겠지. 요즘은 공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거 묻겠지. 출제자가. 옳지. 사기업 반대가 뭐다? 공기업. 두 번째는요. 공익 반대가 뭐다? 사익. 공익. 이게 중요해. 공익의 종류 2가지. 실체설과 뭐다? 과정설입니다. 세 번째. 삼성이 생산하는 물건, 삼성이 생산하는 재화를 민간재 그래. 뭐라 말한다? 민간재. 다른 말 한자로 사적재 그래. 갤럭시4, 뭐 카페라테, 뭐 다이스티브, 민간재. 한자로 뭐라고? 사적재. 그러면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는 뭐겠어? 공공재. 공익이가 뭐지? 공공재 그런 거야. 다른 말 집합재. 경찰, 국방, 일기예보, 외교활동. 뭐지? 공공재. 됐나? 거기까지. 근데 마지막 이거 시험에 나온다. 뭐가 나냐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거래량이 너무 많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적용할 수 없어. 단식 반대 뭐야? 무슨 부기? 복식부기. 그러니까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무슨 회계? 발생주의 그런 거야. 기업체는 무슨 회계 방식이 도입된다? 현금주의 반대 뭐? 발생주의. 단식부기 반대보다 복식부기 그런 거야.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도 바뀌었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다 바뀌었어. 전부 다 현금주의에서 뭘로 바뀌었다? 발생주의. 단식부기가 아니라 뭐다? 복식부기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예상개혁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정 아주 쉽다. 아주 쉽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추론 능력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 그대로 지금 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행정이 무엇인가 이 정도. 자 그러면 148페이지 교재 한번 보자. 교재 보면서 1장 행정의 개념을 하기 전에 밑에 참고를 먼저 봐. 이제 선행학습 추론 능력. 이 밑에 걸 먼저 보란 말이야. 자 보자. 행정 1. 행정,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리, 봉사. 2번, 공행정과 사행정. 반대말로 한번 상대 잡자. 공행정, 사행정. 행정학, 경영학. 정부냐, 시장에 맡기냐. 국가냐, 기업이냐. 공익이냐, 사익이냐. 공공성이냐, 능률성. 형평성이냐, 효율성. 딱 나왔죠. 동의하고 상대요. 요즘 이 말 많이 쓰지. 거버넌트하고 거버넌스. 거버넌트하고 거버넌스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말해요, 여러분. 요즘 뭐 신문 보면 많이 나오죠. 거버넌트, 거버넌스가 뭐냐? 이렇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띄는 조직은 딱딱해. 딱딱한 조직을 딱딱하다 경성 그래. 하드, 영어로 하드. 딱딱하다.
아이스 깨끼 하드 있잖아. 하드 딱딱하다. 경성 조직. 반대 계란. 계란 조직 부드럽다. 연성 조직. 소프트. 우리 아이스크림도 소프트. 그냥 부드럽다는 말이야. 소프트. 아이스크림 종류. 하드 옛날 아이스 깨끼. 하드 딱딱하다. 경성 조직. 부드럽다. 소프트. 연성 조직. 그래서 경성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버넌트. 거버넌트. 이건 반대로 거버넌스. 오케이? 거버넌트하고 거버넌스 그런 거야. 어느 게 부드러워? 거버넌스 부드럽지. 거버넌트 딱딱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무원이 국민들의 참여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한다. 통치. 통치하다. 지배 통치하다. 거버넌트. 옛날 방식, 옛날 행정 방식. 요즘 그렇잖아. 거버넌스는 정부도 참여해. 요즘 뭐 NGO 있지. NGO도 참여해. 시민들도 참여해. 참여해서 협력하자. 협력해서 관리하자. 협력해서 관리한다 해서 협치를 뭐라고? 거버넌스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민주적이야? A야 B야? 이게 민주주의잖아. 민주적인 행정 방식을 거버넌스, 전통적 행정관리 방식을 뭐라고? 거버넌트. 오케이? 그래서 1. 거버넌트로서 행정이 뭐냐? 행정국가 시대 행정개념. 거버넌트가 공권력에 근거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명령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통치, 지배한다 이 말이야. 반대로 2번. 거버넌스 행정, 정부 실패 이후. 1980년대 이후를 정부 실패 그래. 정부 실패 이후. 새롭다. 행정국가 다시 하자. 신행정국가 시대 행정개념.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수준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연계망 네트워크에 의한 활동으로서 통치나 지배보다는 협력을 통한 국정관리나 경영을 의미한다. 그랬다. 거버넌스. 그럼 우리 또 한번 예를 들게. 박정희 대통령 때 행정을 거버넌트 그래. 지금 박근혜 정부 행정을 갖다 거버넌스. 어느 게 더 민주화가 됐지? 거버넌스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